원래 있던 기업들, 즉 기존의 전통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서 비용이 크게 줄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하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응용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왔었을 때도 생각지도 못한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AI를 통해서 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진짜 고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주식진 고수열전의 최성환입니다. 박서입니다. 예,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이선엽 이사님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서부터 진짜 시장에서 좀 남다른 인사이트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아유, 좀 부끄럽습니다. 네. 25년 동안 한 증권사에 몸담고 계셨는데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원클럽맨이라고 하는 예.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사님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회사가 좋아서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 네. 몇몇 회사에서 지금도 네.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네. 굳이 뭐 회사를 옮겨서 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있고 싶은 곳에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네. 뭐 다른 데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까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네. 뭐 또 나중에 여건이 된다라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네. 하나 차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요. 아, 예. 어떤 회사로 이렇게 그래도 좀 운용을 하는 쪽에서 아, 회사를 네. 하나를 좀 만들고 싶은 이제 네. 그런 작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쪽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을 모으자 이런 것보다도 네. 나름대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네. 물론 이제 신안에 더 오래 다닐 생각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랑 생각이 좀 맞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를 찾아와 주시면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제가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네. 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혼자 버는 것보다는 같이 벌어서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는 투자 전략 쪽으로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뭐 분야라든지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독특하게 뭐 이제 리서치를 같이 해보셔서 네. 아시지만, 리서치는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아시겠지만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종목을 주로 분석하는 기업 기업 분석이라는 게 네.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이 매크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찾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은 그 좀 다른 네. 그런 어떤 접근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요즘 시장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의외로 지수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최근에 AI를 통해서 네. 이 AI 하나가 지금 파생하는 여러 어떤 업종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네. 또 저는 이 미중 갈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목들을 양산할 줄 몰랐습니다. 네. 요거 하나가 단순 미중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크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IRA도 그 중에 네. 하나였을 거고, 뭐 네. 2차 전지도 그래서 올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네.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매크로 환경들, 또 글로벌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갈등 자체가 사실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찾으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요즘 뭐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있고 매매도 해보니까 네. 제법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저희도 한 분씩 음. 모시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AI를 빼놓고는 어떤 산업이든지 더 맞습니다. 이야기를 예.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다방면의 산업들과 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AI를 하지 않으면 그 산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AI 분야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AI가 이전에도 인공지능은 있었지만 네. 지금 있는 인공지능이 이전과는 다르게 학습 방법도 다르고 네. 또 성능 자체가 거의 가공할 만한 성능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 AI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걸 해서 더 잘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모습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특히 이제 빅테크를 한다는 그 기업들 중심으로는 보다 AI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사실 엔비디아를 만든 원동력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놓고 보면 뭐 서버 투자와 관련해서 뭐 한 400% 이상 증가를 했다는데 그게 네.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뒤늦게는 이건 정말 안 하면 내가 정말 더 큰일 대단하다. 나겠군.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됐는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AI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AI를 향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독점적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고 네. 이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를 네. 그렇죠. 엔비디아를 또 엔비디아가 있는 GPU를 만들어주는 TSMC가 또 독점을 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HBM은 또 하이닉스가 거의 네. 독점적 구조로 돼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산업이 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업과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많아지기보다는 네. 독점적으로 반개를 치다 보니 사실은 그 기업들의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생각보다 많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로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이 AI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LLM 모델 네. 또는 LMM 모델에서 뭐 라지 멀티모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모델 자체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정말 가공할 만한 컴퓨터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전기, 네, 그죠? 전기, 네.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한데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를 지난 수십 년간 네. 깔질 않았었으니 네. 여기에 대한 수혜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관련 기업들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들이 되다 보니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또 굉장히 크게 오르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변압기라든가 네. 아니면 구리 또 뭐 전선 관련주들 네. 그죠? 다 같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네. 결국에는 AI가 금광이었다라면 이런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청바지 사업이 되는 네. 이런 모습들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제 변압기 관련된 수출 데이터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그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 뭐 현대일렉트로닉스라든지 뭐 전선 쪽으로는 예.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한번 뭐 실적도 엄청나게 보여줬고 주가도 한번 레벨업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는 AI로 이제 더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정도 흐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넥스트는 뭐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잘 보시면 네. AI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전력 설비까지 공통점들은 전부 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 AI에 대한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고 네. 기업들이 안 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해야 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인프라 또 이 인프라를 위해서 그 옆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뭐 전력 설비 여기까지 왔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AI 기업은 아니었던 거죠. 인프라를 까는 기업과 그렇죠.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다른 거잖아요. 네. 99년을 생각을 해보면 99년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그 네. 당시에 말은 닷컴 버블이지만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가 깔리는 첫 해였던 거 네. 기억을 하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통신주가 많이 네. 오르고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다 깔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지만 그 네. 뒤에 진정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네이버가 네. 그때부터 주가가 정말 소프트웨어 가공할 회사들이 만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네. 저는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저는 두 갈래로 있다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네. 구축이 되고 나면 네. 결국 AI를 하는 진짜 기업들, 그러니까 네. 인프라 기업들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네.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가 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AI와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지금 있는 이 인프라 구축은 너무 돈이 많이 들죠. 네. 전력도 너무 많이 들고 GPU도 너무 많이 네.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2월 29일 날 논문을 읽은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논문이 나왔었잖아요. 그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는 거. 네. 자,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전기를 덜 쓸 수는 없을까? 네.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GPU를 덜 쓸 수는 없을까?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우리가 HBM을 덜 쓸 수 없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고민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LM 모델을 돌리는 방식을 조금 변화를 시켰더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선 지금 말씀드렸었던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분명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주겠지만 네. 사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 비용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네. 이런 또 획기적인 방안들과 네. 관련된 기업들도 아, 네. 점차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쪽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 그러니까 효율성을 맞습니다. 높이기 위한 그런 데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인데, 왜 계속 투자만 이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더 이제 설계를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가 생겨나면서 혁신적으로 그 비용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을 많이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실제 네. 뭐 얼마 전에 그 샘 올트먼이라는 친구가 뭐 몇천 조를 들여서 네. 하겠다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 GPU를 보니까 얘는 범용 GPU다 보니 네. 사실 내 몸에 맞는 GPU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성능을 낼 수도 있다는 것들 때문에 나한테 최적화된 또 내가 생각하는 사업 구상과 최적화된 어떤 그런 GPU라든가 아니면 칩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아마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본다라면 역시 네. 뭐 반도체는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저는 세 부류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없으니 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이런 어떤 AI를 활용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아시겠지만 1995년도부터 99년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든가 아니면 엑셀 이런 게 나오면서 네. 비용들이 많이 줄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매출은 비슷한데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득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업들, 즉 기존의 전통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서 비용이 크게 줄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하나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응용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왔었을 때도 생각지도 못한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네.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AI를 통해서 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저는 로봇 시장의 발달. 네. 결국 그동안에도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니 이런 로봇이 없진 않았지만 네. 지금의 로봇은 이 AI가 발달하고 나서 달라진 게, 사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도 훌륭하게 쓰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프로그램화 된 네. 거죠. 네, 그죠? 네, 네, 뭔가 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코딩으로 언어를 해놓은 거 이렇게 딱 해놓은 거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로봇은 일단은 언어를 알아듣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요즘 뭐 피규어도 그렇고 아니면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네. 보면 GPU. 사실 네. 아니, 근데 이게 손을 쓰잖아요. 네. 자, 보통 머리를 쓸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으면 사람이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주셨지만 로봇의 개념이 협동 로봇에서 네.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네.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지난 이제 테슬라도 그랬고 아니면 피규어라는 회사도 그렇고 정말 이 짧은 기간에 내놓는 로봇의 발전을 보면 네. 놀랍다 하면 정말 머지않은 시간, 제가 볼 때는 뭐 3, 4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로봇이 정말 네. 사람을 대체해서 정말 생산성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로봇들이 투입되면 사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니 사실 더 자동차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급이 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GPT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맞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예. 뭐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밖에 그렇죠. 없었기 피규어원에서 때문에 네, 네.
사과를 골랐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정도니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로봇의 뇌 역할이 가능한 그런 GPT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 거는 뭐 현실화 이미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 로봇을 만들고 그거를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진짜 로봇 세상이 왔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서부터 진짜 이 시장이 그럼요. 열리게 되는 예. 거겠죠. 네. 그리고 특히 그 로봇이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뭐 테슬라 기준으로 2만 네. 달러라고 얘기하니까 네. 우리로 보면 한 3천만 원이 안 되는 로봇인 거니까 네. 사실 뭐 식당에서 지금 이 로봇을 쓴다고 해도 3천만 원이 네. 안 되면 네.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쌀 수도 있겠죠. 그럼요. 밥 달라고도 안 할 거고, 그렇죠? 저희가- 이동을 달라고도 네. 안 할 거고. 뭐 저희가 뭐 서빙 로봇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그 서빙 로봇에 이제 카메라와 그리고 음. GPT만 달아놓더라도 우리가 이제 언제 그 식당에 방문했을 때 뭐 최성환 고객님은 몇 월 며칠 날 오셨었고 맞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뭐를 드셨었고 누구랑 같이 오셨었고 뭐 계산은 누가 했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친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런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로봇 시장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파생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생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리고 99년에도 그랬지만 또 플랫폼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과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뭐 네. 마크 저커버그도 네. 메타를 만들 때 네. 대학생이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네. 또 제자들 양성하러 다니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뭐 지금 아시겠지만 네, 옛날에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당시에 대학생 때 그랬었던 네, 네. 거고, 대부분 대학교를 중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이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AI를 활용해서 뭔가 뭐 이런 공대 이런 데서 뭔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사업 모델을 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나 지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진짜 큰 사업이 될 수도 네. 있겠죠. 예. 원래 이렇게 이제 좀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자본가시고 또 하시니까 맞습니다.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아시고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그런 자산가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포지션에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것도 되는 거고, 네. 그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런 관련 기업들과 관련해서 움직임들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보고, 또 한국 분들인데 이제 그쪽에도 VC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죠? 벤처 캐피탈 하는 네네네. 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 최근에 좀 만남도 많이 가지면서 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혹시 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없는지 네. 많이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느끼셨던 바나 뭐 투자 아이디어 얻으셨던 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제가 그 갔었던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걸 얻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뉴욕도 그렇겠지만 샌프란시스코도 사업용 부동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진짜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었고, 네. 두 번째는 물가 문제죠. 아마 미국에서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간혹 이렇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물가가 높아졌는지 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확인해 보고, 또 아, 네. 실리콘밸리 쪽에 아무래도 네. 우리가 한국에 아직 안 나온 비전 프로,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네. 그죠? 그다음에 웨이모라고 불리는 무인 네. 자동차,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네. 구글의 움직임, 이런 네. 것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좀 많이 갔다 왔고요. 아, 네. 우선 뭐 사업용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상업용 부동산이나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요? 저도 상당히 이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감 많이 하시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도 많이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한 게 아마 미국에서 물가 높은데 두 군데 꼽으라면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가 네,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네. 뭐 아시겠지만 내륙 지역만 하더라도 그 정도 물가는 아니고,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연봉 2억 정도 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물가가 높아요. 네. 그래서 대단히 물가가 높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쪽에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다 보니 흔히 얘기하는 재택근무,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활성화되다 보니 네. 많이 비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좀도둑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가봤던 모든 매장에서 좀도둑을 한 번씩 다 봤어요. 아, 정말. 예. 네. 큰 걸 훔쳐가는 건 아닌데 조그만 훔쳐서 나가는 걸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잦다는 얘기는 그 매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적자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실제 제가 이번에 가봤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메이시스 백화점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번에 폐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메이시스가. 예, 그 정도로 네. 왜냐면 결국은 안 남는 거죠. 음. 하나가 더 있다라면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심으로는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즉 백화점 가서 물건 보고 입어보고 시키는 건 네, 테무나 온라인으로, 네. 아마존에서 시키다 보니 네. 사실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 역할을 하지 실제 구매는 다른 데서 하다 보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근무 형태도 바뀌었지만 쇼핑의 어떤 형태도 바뀌었고 이건 구조적인 변화겠죠. 네. 거기다 좀도들까지 들으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무실 또는 이런 오피스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업용 부동산의 많은 문제점이 아니었나. 요건 이제 바뀔 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좀 괜찮았던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처럼 이제 사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부류가 있고 네. 원래 빌딩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빌딩주들은 힘들긴 한데 나중에 보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빌딩을 어떻게 하겠다, 네. 저런 거 하겠다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를 했던 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이자가 높다 금리도 보니까 높아지죠. 예, 네.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어떤 임대료는 잘 안 나오고 네. 그러면서 차원 발행이 안 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아마 몇 년간에 걸쳐서 금융시장에서 뭔가 대단히 큰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어 보였는데 네. 뭔가 자꾸 이제 우리가 뭔가 좋을 때마다 약간씩 발목을 잡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기본적으로 가졌었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은 저도 이제 뭐 이야기할 만한 게 많은 그렇죠. 건데 뉴욕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엄청나게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보면은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이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근무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멀리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는 쪽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삼성전자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일하는 동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는 하루도 안 나가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일주일에 하루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틀, 3일을 나오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는 근무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었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직장은 서부 쪽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동부 쪽에 와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아 맨하탄이 좋은데 못 하러 가냐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로빈후드 같은 그 증권 플랫폼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아예 이제 다 집에서 근무하는 네, 재택근무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좀 좋은 인재를 찾으려면 거의 이제 재택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하고는 좀 독특한 문화인 것 같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2023년 초반에는 카니발이나 이런 어떤 그 크루즈 회사가 주가가 한 세 더블 정도 났었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배에서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사실 직장을 다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크루즈 관련 회사들이 네. 요 크루즈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서 사람들이 배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인터넷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뭐 나는 배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졌었던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건 아마 글로벌에서 별로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라는 게 허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진짜 재택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하여튼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변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위기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피스 네. 위기가 온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네. 저는 마찰적 어떤 부분이라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두 번째 물가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아, 심각하죠. 예, 이게 뭘 먹기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네. 너무 비싸서 네. 진짜 웬만한 연봉 가지고는 연명하기도 힘들겠다라는 네. 예,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정말 느꼈잖아요. 예. 보면은 저희 이제 가족이 그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끼리 외식을 가끔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내 가족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웬만한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한 병 시키면 거의 한 500불, 60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식사가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팁을 뭐 15% 최소 15%에서 20% 정도 내야 되죠. 그러면 6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뭐 125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300원 1330원 넘으니까. 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한화로 치면은 뭐 한 600불에 1,300원 하면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외식 한번 하기가 진짜 장난 겁나는 아니네요, 정말. 네, 네. 겁나는 수준이죠. 저희도 그래서 뭐 서너 명이 그냥 스테이크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 갔는데도 네. 한 5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50만 원이면 좀 어디 가서 대단하게 잘 먹지 않나요? 그럼요. 5성급 예. 호텔 갈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아,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죠. 5성급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약간 이제 중간급 좀 호텔 네, 네. 고급스러운. 대신에 뭐 한우집 이런 데 가면은 괜찮게 먹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런 정도로 먹는 것도 그랬지만 다른 것들도 너무 비싸서 네, 맞습니다. 특히 팁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좀 소득이 올라간다고 네. 하더라도 사실 물가에 비해서 소득이 오른 건 아니니까 사실 네. 삶은 되게 팍팍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 좀 문화적으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아마존 그런 얘기하고도 관련했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달려보니까 네. 정말 트럭들이 많더라고요. 아, 트럭 많죠. 제가 미국을 특히 그렇게 그쪽 예, 네, 서부 쪽은 더 여긴 많을 겁니다. 그냥 트럭이 네. 행렬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 네, 저게 네. 뭐냐 했더니 이게 네. 물리의 혁명이 일어난 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진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요즘 음. 당일날 진짜 오는 네.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트럭커를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서부 지역 중심으로 트럭을 운전하면 한 1억 5천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저 여기 그만두고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런 어떤 네. 변화들도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아 음. 정말 미국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뭐 사업용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각하긴 한데 시스템 네.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물가 문제는 분명히 이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선거에 어떤 네. 식으로든 반영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바이든 입장에서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물가가 높은 거하고 경제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보면 사실 허울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요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게 네. 이제 표심을 어떻게 던길지 네. 우리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